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2014년 하반기가 오늘 시작됐네요. 정부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많습니다. 160건이나 되는데요. 우선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이 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또 쌍둥이 낳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휴가 90일이었는데 120일로 한 달이 늘어나게 되고요. 특진비 환자 부담 8월부터 35%가량이 줄어들고 9월부터는 또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지금의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민선 6기 지방정부도 임기를 시작하네요. 예산 집행이나 조직의 자율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만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24년째입니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조금 더 본격화되길 기대합니다. 어쨌거나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도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기대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시작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한유럽연합 EU FTA가 오늘부터 이 4년차에 들어가게 돼요. 발효 4년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 유럽 수입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가 되는데 유럽 자동차 브랜드는 벌써부터 현지 생산 차종의 관세 인하분을 반영을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격이 내려갈지 또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도입 50년째가 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섰지만은 50년이 된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부에서는 50년 된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7월의 첫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하반기 증시 출발은 어땠나요? 네, 상반기 끝나고 이제 첫 시작이었는데요.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일 상승에 대해서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었는데, 즉 반기 말에 따른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는 조금 우려가 많았고 네. 실제로 장이 펼쳐지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해주면서 이 낙폭을 상당폭 줄이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잘 방어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8.9포인트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장중에는 14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막판은 3.21 전일 대비 0.16% 하락한 199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대체로 이 정도면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종이목재 업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화가 이제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출주의 대표주들이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운수장비 업종 등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곽 팀장님 얘기 듣다 보면은요 이게 시장이 안 내린 것 같아요. 네네.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다 사주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수급 말고 이제 하반기 증시를 볼 때 그 다른 변수들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제 사실은 선방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네. 어제 이렇게 13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올랐었던 게 사실 근거가 강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들의 매수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월말 효과, 반기말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부가를 좀 올려놓기 위한 사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대형주들 중에
그런데 이제 7월이 시작되면 저희들 이제 뒷목을 딱 잡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제 반기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났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흐름을 봐도 그렇고 현대차 그리고 환율의 동향들을 살펴보건데 2분기에 과연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데 의혹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이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동안 잘해주었던 실적만큼 해줄 수 있는 것이냐는 데 의혹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사가 많이 포진해 코스닥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과거만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일 상황 보건데 2분기 현대차 그룹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종 지표들 중에서 소재주들의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철강 소재주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분기에 그럼 회복이 될 것이냐? 그것도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달 시작되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대로 언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경상 흑자 나고 그리고 또 무역 흑자도 난다라는 것은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줄더라도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 재산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수로 환산해 보면 기본적 재산이 대략 올해 연말에는 1,900을 상당폭 넘는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둡다 할지라도 한국의 현재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크게 떨어질 것도 없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조금 좀 잦아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 수혜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천천히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예. 네네. 워낙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 2008년도에 댐 수문을 왕창 다 열었던 것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요. 예. 이렇게 올해가 사실 중국의 구조조정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만에 해결될 것이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당 네. 부분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밑으로 쳐지지는 않을지라도 상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돼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섣불리 갖지는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용카드 요즘 많이 안 쓴다는 얘기들은 간간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카드 결제액을 보니까 또 사상 최저다 이런 통계가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지난 5월에 신용카드 결제 건당 평균 금액이 그때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예요? 건당 45,300원. 그러니까 한 번 신용카드를 이제 긁을 때 네. 평균 금액이 45,000원 정도 된 거고, 이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5%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가 한 5만 원쯤 됐었나 봐요.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한 10%가량 감소한 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신용카드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일반 소비 증가율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소비 증가율이 보통 한 3.6% 정도를 놓고 보는데, 예, 신용카드 증가율 자체는 그거에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이 인플레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신용카드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네. 성장을 하고 있다, 업계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내수가 침체가 되면서 소비 자체가 얼어붙은 것.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또 소액화되고 있는 예.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10년 전 이제 카드 대란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일종의 외상 구매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카드를 쓰는 그런 행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소비가 합리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하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신용카드 비중이 점점 줄고 체크카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승인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요. 신용카드는 지금 계속 줄어가지고 지난해보다 3%포인트 정도 감소해가지고 전체 승인액 중에 한 80% 정도가 지금 신용카드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체크카드는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근 20% 가까이 됐습니다. 네. 체크카드라는 건 신용카드는 외상이고 체크카드는 사실상 현금 아니겠습니까? 잔고에서 쓰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 있는 소비 또 합리화된 소비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반증으로 체크카드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갈수록 줄고 체크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의 시대는 어느 정도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100대 은행 리스트가 나왔는데 네. 1위는 중국은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1위, 2위가 다 중국은행입니다. 1, 2위 다요. 예. 네, 중국의 사실 뭐 은행하면 미국이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 세계에서 규모상으로 가장 큰 은행은 이 중국의 공상은행이라는 곳이고요. 예. 계속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리고 2위가 이번에 중국 건설은행이라는 곳이 좀 전에 5위였는데 예. 2위로 올라갔고요. 또 그냥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가 9위에서 7위로 올라갔고 중국의 농업은행이 10위에서 9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세계 1000대 은행 이게 영국의 뱅커지가 매년 발표를 하는 것인데 네. 그중에 톱 10을 따져보면은 4개가 중국계 은행이었습니다. 엄청나네요. 4개나 들어가면. 네. 맞습니다. 1위와 2위 다 중국계 은행이 차지했고 예. 미국계 은행 중에는 이 JP 모건 체이스가 2위에서 3위로 밀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위에서 4위로 밀렸고 또 영국계인 이 HSBC가 4위에서 5위로 밀렸고 그러니까 중국계 은행들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이 은행권 강자인 영국과 미국계 영미계 은행들은 한 단계씩 밀려났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 같은 데가 들어가 있고 유일하게 일본계 은행이 미시베시 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7위에서 10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 이 톱10 판도를 보면 미국, 중국이 사실상 양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지금 100대 은행 중에 우리나라 은행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예, KB금융지주, 예.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또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계열, 예.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었고, 이게 이제 2013년 통계인데 그 전년도에는 6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농협금융지주가. 네. 농협금융지주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100대 은행 중에 몇 개 안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나마 순위도 KB금융지주만 68위를 그대로 지켰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산은 뭐 다 떨어졌습니다. 신한금융지주만 조금 올라갔고요. 이건 돌려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실 제조업, 특히 이제 IT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또 LG전자라든가 이렇게 세계 굴제 기업들이 이미 제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중공업 쪽에서도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이라든가 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실은 세계 굴지 기업들이 만들어졌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약한 데가 금융이고 그중에서 은행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톱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은행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나마 100대 은행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점점 더 밀려나는 형국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더구나 이 작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 리먼 사태 후유증에서 벗어나면서 네. 은행들의 이 수익이 대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계 은행 같은 경우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전년 대비 세계 1000대 은행 평균을 보면은 전년 대비 다 23%가량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외형도 뒷걸음질, 또 수익성도 뒷걸음질. 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은행들의 책임도 있고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지주를 묶어놨으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 걸 테고요. 그렇죠. 예, 신뢰도 바닥인데 큰일이네요. 네. 예. 금융산업 맨날 선진화 하는데 전혀 성과가 안 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동부 사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 이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 동부 제철 같은 경우는요. 네. 한때 뭐 워크아웃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자율 협약 절차가 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동부 제철하고 채권단하고 만나가지고 자율 협약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무리했고, 채권단 내에서 산업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조금 입장차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채권 차원 발행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예. 일단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대신 자율협약적으로 한결 느슨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되겠죠. 예. 그렇게 가게 됐고, 법정관리설까지 나왔던 동부 CNI라는 계열사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없이 아마 여기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회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해서, 한때 그 동부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물론 아직 우려와 또 구조조정에 대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최악의 사태는 좀 피해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한때 얘기하기로는 그 뭐 사재를 털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잖아요, 회장.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뭐 그렇다고 없던 걸로 된 건 아니고요. 네. 구조조정은 조정대로 아마 강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네. 아마 채권단은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할 텐데, 다만 당장의 무슨 법정관리라든가 네. 워크아웃 이 사태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 FTA가 오늘로 발효 4년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EU산 일부 자동차 관세가 철폐가 되는데요.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지면은 수입차를 구입하기에 우리에게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근데 국내 자동차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시장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걸린 사람 아웃. 네, 이거 강화도 광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내랑 아이랑 같이 나왔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들도 많고 싼 물건들 많이 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짐볼 샀고요. 저는 팬토민 하나 샀고요. 좀 보세 옷 같은 것도 괜찮은 거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막 액세서리 같은 것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이거 명동가면 막 몇만 원에 파는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광화문 희망장터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지금 여치집을 만들고 있어요. 좀 색다르고 재미있어요. 체험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물리체험에서 도자기 만들어봤어요. 저희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날 운영이 되고요. 장터 운영 시간은 11시부터 4시까지고 시민들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싸게 파고 사는 재활용 장터하고요. 전국의 각종 그 싱싱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농부의 시장,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장터, 풍물시장에 재밌는 물품들을 판매하는 굉장히 열린 장터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 생생경제에서는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희망 나눔 장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린다고 하고요. 각각 그 물건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코너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의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한유럽연합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오늘부터 일부 수입자동차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무관세가 되는 것은 배기량 1500cc 이상 차량이고요. 1500cc 미만일 경우에도 관세가 더 내려갑니다. 4%에서 2.6%로 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니까 유럽차를 사고 싶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국산차가 느끼는 긴장감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될지를 한번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조철 산업연구원 국제연구실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한EU FTA가 시작된 지 3년이 됐네요. 예. 4년 차가 되는 건데 국내에서 그러면은 그 유럽 차들이 더 많이 들어왔나요, 그동안? 예, 그동안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5월까지 이제 그 수입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독일만 하더라도 40% 정도가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요? 예, 예. 그리고 네. 팔린 걸 보게 되면은 아우디 같은 경우는 작년 5월까지 지금 5월까지 대비해서 39.4%, 벤츠가 40%, 폭스바겐이 34%, BMW도 한 20%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자 많나 봐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고급차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못 몰아봐서 그렇긴 한데 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산 자동차에 대한 취향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예, 어쨌든 지금 많이 팔리는 차들이 고급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들이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우디, BMW, 벤츠,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도 이제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 차들은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들어오는데 미국도 우리가 이제 FTA 해서 관세가 낮아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 일본은 또 엔저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가격이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본 차들은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게 아무래도 그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이런 쪽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크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대부분 유럽 차들이 디젤 차량이지 않습니까? 네. 연비도 좋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좀 존재하고 겸사겸사 이제 이런 그 독일 차가 많이 팔리는 유럽 차가 많이 팔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강하고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도 좀 고전적으로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라는 이미지, 차들이 대부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들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네. 걱정을 안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같은 급의 국산 차랑 이 대부분 독일 차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차니까 가격 차이가 많게는 한 1-2천만 원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반 우리 이제 2000cc 이하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차종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관세가 만일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 관세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많이 팔리는 게 이제 BMW 520이라든지 벤츠 220이라든지 뭐 아우디 A6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순수히 이제 1.6% 관세가 철폐되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뭐 있는 사람들 살 때는 큰 그건 아니겠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 이제 이미지에 아무래도 이런 FTA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진다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판매 전략에도 많이 가입이 되겠죠. 뭐 그 정도 내리지만은 우리가 뭐 이런 걸 더 붙여가지고 더 싸게 합니다. 뭐 차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마케팅 하겠죠.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뭐 100만 원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도 100만 원을 다 내리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니까 이제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고 잘 팔리는 BMW 52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가격을 더 인상시키는데 대신에 이제 뭐 텔레메트릭 시스템을 뭐 부착을 해준다든지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넣어서 가격은 뭐 조금 뭐 덜 떨어뜨리더라도 기능들 좋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사실상은 이제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내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동차에 대한 지금 시장이 많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판매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관세 인하가 불을 붙이면서 좀 많이 더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뭐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입차가 5%도 안 되는 게 뭐 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작년에 이제 10%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올해 사실 1월에서 5월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거의 지금 14% 정도가 수입차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단은 수입차에 대한 어떤 뭐 고급화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소비를 선호하는 계층들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이제 관세가 철폐되면은 아무래도 양산차 쪽에서도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요. 우리가 그러면은 한EU FTA를 해서 유럽 시장에 들어갈 때 뭐 자동차로 한정을 좀 지어서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했던 측면이라든지 성과는 좀 있었나요? 사실 이제 2011년에 이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EU 수출이 43만 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한 41만 대밖에는 수출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줄어드는 셈이죠. 불황이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불황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1월에서 5월까지가 한 유럽 시장에 수출한 게 18만 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만 대로 2만 대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 생산한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서 5월은 30만 대였는데 지금 36만 대로 6만 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차 판매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4만 대 정도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수출로 이거는 이제 연결되지는 않은 셈이죠. 그러면 현지 공장이라 그러면은 뭐 슬로바키아니, 체코, 뭐 그다음에 이제 터키 이런 데에서 이제 현지 생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예 FTA 효과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자동차 부분이 과대 표방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이제 우리 현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플러스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지 생산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은 더 커지면서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품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이제 플러스 효과, 아무래도 현지 생산 가격을 좀 예. 싸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지 그 생산하는 차들도 좀 많이 팔리고 그래서 뭐 역으로 또 부품 수출도 또 많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플러스 요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덜 나타나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여튼 지금까지 3년까지는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발효된 이제 한EU FTA 발효가 되고 FTA가 발효가 되고 4년차가 되면은 예. 일단 유럽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많이 유리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유럽에 그 수출하는 자동차들 뭐 이런 현지 공장 생산과 별도로요. 예. 수출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 수출이라는 게 그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국내 생산 캐파가 뭐 460만 대 정도인데 네. 지금도 그 풀 캐파로 대부분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이제 많이 닫혀 있고 GM이 이제 그 국내에서 한국 GM 국내 생산을 보면 유럽에 수출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내 생산 현대 기아 자동차의 국내 생산 캐파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실 네. 앞으로 국내 생산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관세가 이제 유럽은 10%인데 10% 다 철폐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은 네.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현지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품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플러스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자동차도 그렇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소리들을 많이 치더라고요. 이 뭐 소음이라든지 배출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강하다 뭐라든지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간간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이제 규제 부분은 네.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네. 그런 기준들이.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수출해야 되고 미국에도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은 우리 한국 기준이 유럽 요구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준은 또 미국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통상마찰 부분에서 조금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매번 저희들이 그런 규제들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이제 변경할 때에 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 어떤 그런 통상 압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경우에서는 그쪽에서 불만을 느낄 수가 있는 측면들이 또 존재하긴 네. 하죠. 예. 아, 자동차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청취자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박사님은 어떤 차 모시나요? 저는 국산 SUV 몹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7022님 질문인데요. 관세가 없어져서 그런지 외제 중고차들도 우리나라에 쏟아진다던데 맞나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중고차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외제차들이 네. 대부분 뭐 요즘에 카푸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거요? 카푸어. 카푸어,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사는 사람들이 뭐 할부나 이런 걸로 해서 네. 그 금융을 통해서 사다가 이게 좀 그 제대로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시 이제 그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외제차 중고차들이 가격이 좀 싸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혹시 그 1592님 질문인데요. 관세가 철폐되면은 수입차 수리 부분도 좀 사정이 나아질까요? 부품 가격이나 정비 가격이 싸질 수 있을지를 또 물어보셨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비싼 이유가 네.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그런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 들어오는 거랑 20개 들어오는 거랑 100개 들어오는 거랑은 가격을 굉장히 이제 뭐 운송비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많이 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걸 싸게 할 수 있는 여들이 충분히 있고 네. AS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10,000대, 20,000대 팔릴 때하고 뭐 20-30만 대 팔릴 때하고는 그 AS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국내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차종 위주로 그런 AS망이라든지 부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 8310님이에요. 이 박사님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 연비나 뭐 서비스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국산이 낫냐, 외제차가 낫냐, 어떤 게 낫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사실 뭐 가격 대비 품질로 따지면은 그래도 뭐 어쨌든 국산차 부분이 네. 뭐 수입하는 뭐 부분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AS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운송비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요소들의 어떤 비용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부분에서 또 국산차의 불만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이제 뭐 가격 대비 품질 기타 다른 여건들 이런 거 고려하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크게 외제차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돈이 없어서요. 그것도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남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들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했더라도 사실은 이제 좀 수입차가 그 우리 자동차 산업에 그 플러스 요인들이 있는 측면들이 그만큼 이제 그 다양성을 촉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고 그만큼 또 경쟁을 통해서 국산업체들에게 굉장히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경쟁력을 측면에서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기타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죠. 알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도 애국심에만 마케팅이나 애국심 마케팅만 할 것은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나 서비스를 많이 높여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생산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 조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기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죠.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박사님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산업연구원의 조철 박사였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작은 가게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에도요. 20억을 투자해서 2층으로 만든 대형 일본 선술집 바로 앞 지하 점포에서 큰 가게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꿋꿋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예, 이렇게 몸집 작은데도 성공하는 사례, 뭐 주점 같은 경우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요. 예, 사실 주점 창업 시장 그러면 일반 외식업 창업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큰 요리 기술이 없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주점 창업 시장은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생명 곡선이 빨리 움직이는, 즉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좀 짧기 때문에 금방 또 떴다가 금방 없어지는 이런 분야인데요. 최근 주점 창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면 최근에 스몰비어 열풍이 상당히 좀 거셉니다. 스몰비어라고 한다면 한 10평 정도 내외로 해서 뭐 그 생맥주와 그다음에 주력 메뉴는 감자튀김을 주로 하면서 소비자 객단가 10,000원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고,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한 1억 내외 이런 1억 미만의 작은 자금 소자본으로 한번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요즘 뭐 창업박람회나 이런 데 가보면 스몰비어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서 그 몇 년 전에 이런 뭐 이자카야 열풍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브랜드처럼 좀 1년 내에 많이 생겼다가 또 금방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좀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좀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주점 창업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270엔 이자카야 전문점이 일본 시장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럽니다만,
즉 안주가 뭐 우리 하나로 하면 삼천용 균일가 매장 이런 게 많이 생겨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경기 불황 여파 때문에 이런 저가 안주를 무기로 하는 이런 스몰비어 같은 게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 상권마다 이런 주점 시장의 기상도를 좀 잘 체크하면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그럼 소개하실 그 가게는 스몰비어인가요? 오늘 소개할 가게는 스몰비어보다는 조금 네. 좀 난이도가 있는 컨셉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 그러면 강남역이요. 그렇습니다. 네. 하루 승하차는 23만 명인데요. 예. 사실은 가장 좋은 그 상세력이 높은 이런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꼭 성공률, 창업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일본의 유명한 이자카야 브랜드하고 한국의 모 업체가 같이 1대1 동업으로 1, 2층 한 160평 정도, 한 투자 금액도 한 20억 정도 들여서 대형 이자카야 매장이 작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작년에 오픈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일대에 이런 중소형 이자카야 매장들의 이 매물들이 중개업소에 많이 등록되기도 했습니다만 1년 정도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형 매장의 그 위세에 눌려서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업종 전환을 한 업종도 있지만 오늘 소개할 매장 같은 경우는 그 매장 바로 앞에 지하 매장에서 그 대형 매장보다 크기도 작고 시설도 적게 투자하고 투자 비용도 아주 적게 투자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짭짤하게 지금 뭐 그 월 매출만 하더라도 거의 6천만 원 이상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되는 매장, 성공 매장으로 이렇게 알짜배기 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독립 형태 이자카야 매장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지하에 있고요. 크기도 작고 여러 가지 브랜드도 밀리고 그러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건가요? 먼저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성공 가게 사장님을 만나보면 업력 자체가 10년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선술집 시장에 강남역에 처음에 진입할 때 한 10평 정도로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나이 43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6명 정도 데리고 지금 직접 조리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형 매장에 맞서서 아무래도 좀 이 좋은 상품 싸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형 매장의 이런 그 외부적인 이런 서비스보다는 직접적인 고객으로 다가가는 이런 서비스 차별화로 상당히 강남역에서 이렇게 단골 손님이 많은 강남에서 싸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좀 알려지면서 성공하기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더 궁금한 거는 지하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하에 있으면서 지상층의 대형 가게를 이기려면은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이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가치로 판단하는 게 맞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역시 상품 경쟁력과 메뉴도 품질, 질이 다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 여기에서 파는 안주 중에서 연인 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연인들이 커플끼리 와서 신선한 사시미 한 접시와 연어 샐러드, 오뎅탕을 먹고 한 33,000원 정도 판매하는데요. 이 사시미 한 접시나 연어 샐러드 이런 게 단순하게 쌍계비지떡 개념이 아니라 이런 푸드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까지 잘 가미해서 정말 격이 있는 안주가 서비스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품 품질 이거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가격 결코 비싸지 않아서 이 가게에 한번 오신 분들은 반드시 주변 친구분들에게 입소문을 내는 이런 전략이 첫 번째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소문 말고도 뭐 SNS나 블로그 마케팅도 많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뭐 그 강남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상권 플러스 맛집, 이를테면 여기도 강남역 맛집 그러면 이렇게 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돈을 들이면서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집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그를 많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직접 인증샷을 가지고 직접 블로그를 매장에서 보여주면 서비스 안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철저하게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이런 강남역 같은 치열한 상권에서도 안정적인 이런 틈새 알짜배기 가게로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도입 50년을 맞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